지난번 갈멜산 사건 이후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기까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또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를 포함한 지지자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이세벨이 보낸 군대를 피해 숨었던 엘리야가 다시 아합 앞에 나서게 된 것은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북부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적지 않았고, 나아가 아합의 전제주의적 통치 행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들도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아합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 정확히는 나봇을 계략으로 살해한 일에 관해서 통렬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 바알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바알 숭배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시기 가장 큰 문제는 왕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강력한 비판에 아합은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었거나 극심한 애통함을 상징하는 행위들을 한 거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합이 완전히 엘리야의 말에 감화되어서 마음을 돌이켰거나 했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이 시기 아합이 엘리야와 그의 지지자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편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의 동맹은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BC 930년의 분열 이후 줄곧 서로 대립해오던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을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북부왕국의 지배계층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남부가 다윗 왕조로 쭉 이어져 온 데 반해 북부의 경우는 여로보암 왕조에 이어 바하사 왕조가 들어섰고, 또 6년간의 내전 끝에 다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이전 왕조에 속한 이들이 대대적으로 숙청당했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게 당연합니다. 물론 정권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통치계급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겠지만, 확실히 사람이 바뀌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기 마련이지요. 여기에 오므리 왕조의 출신적 특징도 한몫을 했을지 모릅니다. 앞서서 이 왕조의 창건자인 오므리가 출신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짚었었는데요. 만약에 그가 여로보암, 바하사와는 달리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다면, 용병이라든지 이주 등을 통해 북부왕국에 들어와 정착했던 사람의 후손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라면 확실히 이해관계가 이전의 통치자들과 달랐을 게 분명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역시 주변의 정세 변환입니다. 아마 이쪽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문명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풍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 두 거대한 문명은 힘을 키우기가 쉬웠고, 일단 힘이 커지면 서로의 영역을 넘보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명이 내전이라든지 외침으로 약해졌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죠.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힘을 가장 크게 확장했을 시기가 바로 이런 권력의 공백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 지역이 통합되고 힘을 키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이 시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아시리아의 부흥기였습니다. 전례로 볼 때 이들은 군대를 서쪽으로, 즉 팔레스타인을 넘어 이집트로 보낼 것이 분명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북왕국 사이에는 최초로 관계의 개선이 일어납니다. 이건 좀 다른 데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제까지 북부왕국은 재위기간을 무주기년 방식으로, 남부왕국은 주기년 방식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무주기년 방식이란 왕이 된 그날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주기년 방식은 왕이 되고 해가 바뀌면 비로소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사위가 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한 후에는 남부왕국의 재위기간 계산 방식이 무주기년 방식으로, 그러니까 북부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두 나라가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 또한 왕국이 밀접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한편 아시리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단숨에 이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의 맹주가 된 아합은 더 큰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왕국은 아람과 연이어 두 차례의 전쟁을 벌였죠. 아시리아의 접근으로 급히 평화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앙금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 아람은 요단 동편 땅, 즉 길르앗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로 한 거죠. 제3차 이스라엘 아람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물론 아합은 몇 가지 계산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해는 카르카르 전투가 벌어졌던 BC 853년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왕국보다 아람 쪽의 피해가 좀 더 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람이 힘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죠. 아람을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 아합은 자신의 사돈이자 동맹국인 남부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아합과 회동을 하는데요. 이때 아합은 길르앗 지역을 수복하는 전쟁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고 여호사밧은 이에 동의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될 대가를 염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의 협력은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의 반발을 삽니다. 여기에서는 미가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왕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마도 아합이 준비했을 것이 분명한 선지자들이 잇따라 나와서 전쟁의 승리를 단언하는 예언을 하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합 역시 미가야에 대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늘 비판적인 미가야를 멀리하고 있었죠. 실제로도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나아가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같은 선지자를 남부강국의 왕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건 이 선지자 집단이 남부강국을 왕래하는 일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아직 국경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미가야의 부정적인 예언에도 불구하고 두 왕은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장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일명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서쪽의 해안길과 함께 왕의 대로는 이 지역을 지나는 말하자면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단지 영토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아합이 이곳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람족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시작됐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아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지라 베나닷은 산하의 32명의 지휘관들, 아마도 이들은 베나닷 2세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병력을 이끌고 합류한 각 부족의 통치자들일 겁니다. 이들을 총동원해서 아합에 맞섰습니다. 양측이 병력을 얼마나 이끌고 맞부딪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 쪽이 아람보다는 더 많은 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습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공격 측이 수비 측보다 더 많은 병력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고요. 때문에 베나닷은 전면적으로 맞부딪히기보다는 적의 총 지휘를 맡고 있던 아합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전투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만 아합은 후방에서 전체 전장을 살피면서 지휘를 하는 대신에 병사들과 함께 돌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덕분에 아람의 이 특수임무대가 아합으로부터 꽤 가까운 장소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죠. 이 과정에서 여호사밧도 사로잡힐 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까스로 여호사밧은 후퇴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합은 아람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총 지휘관이 쓰러지면서 이스라엘군의 사기도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제대로 퇴각하지도 못한 채 그날 저녁까지 전투를 지휘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쓰러져 정신을 잃고 결국 사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람 쪽도 그대로 이스라엘까지 진격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양측은 그대로 물러서 돌아갔고 아합의 시신은 사마리아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